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탄력성부터인가요? 탄력성 맞나요? 46페이지. 자, 이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지난주까지는 그 전주에 했던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전범위예요. 그러니까 전범위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2달 정도 지난 거는. 이렇게 이제 점점 전범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겠죠. 보통 이제 지난주에 했는 거를 풀면은 그래도 좀 기억이 약간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5번 같은 거, 정책론은 이제 거의 공부한 지 2달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실전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먼저 풀어보셨으면 1번의 정답이 몇 번인가요? 1번의 정답이 3번인 것 같아요. 정답이 제가 봤을 때는 5번 같은데 3번이 어디가 지금 예? 아, 전환된에서 이거 전환된 거는 후보지나 이행지가 아니죠. 전환된 것은 농지죠, 농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속여서. 근데 속지 마셔야 돼요.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요, 글을 읽어야 돼요. 전환된 것이 아니라 전환 중이라 해야 되죠, 중. 사람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으면은 여기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1번은 획지가 아니고 뭐예요? 1번은 필지라 해도 안 되죠. 앞부분은 맞죠.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획지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맞는데요. 뒷부분에 한 개의 지번을 갖는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죠. 뒷부분이 필지예요. 다음에 2번은 이제 빈지가 아니고 법지고요. 다음에 3번은 전환 중으로 해야 되고요. 4번의 선하지는 이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선하지가 뭔가 이거 지금 짝이 안 맞잖아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는 포락지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5번의 택지 한계지. 이건 뭐 별로 중요도는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택지용의 최원방권 토지를 한계지, 택지 한계지. 다음에 2번은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했어요. 자, 먼저 대체제 수요 감소. 지난주에 이거 연습 많이 했죠. 대체제 수요 감소 이렇게 쓰라고 했죠. 대체제 수요, 대수 감소 해놓고는 대수 반대로 내가 그래야 되는 수요는 증가, 반대로 수요 증가죠.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완제 가격 상승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완제 가격 상승을 써놓고 보가 반이잖아요. 보가 반이니까 수요가 감소.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 그다음에 3번은 3, 4, 5번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다 수요 증가고요.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탄력성. 자, 이제 오늘 할 건데 오늘 할 건데 이게 지금 가장 어려워요. 탄력성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요거거든요.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또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그리세요.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또 완만할수록이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은 가파른 거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은 이제 완만하게 머리에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가격은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은 요게 적게 변하죠, 완만한 거는. 가격 변화는 작고 수량 변화는 크죠? 맞나요? 수량은 어떻게 나타내요? 수량은 좌우로 나타내죠. 수량 변화는 좌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놓고 완만하면 수량 변화는 크고요. 가격 변화는 작잖아요. 탄력적일수록 해서 완만하게 그린 상태예요. 그린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이런 걸 일단 보지 말고요. 균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에 그려서 생각해 보라고요. 균형량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많이 변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균형량이 많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더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균형량이 더 많이. 근데 감소잖아요. 그 공급이 감소잖아요. 그럼 양도 감소하는 이 항상 양은 이 감소라는 말하고 항상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2번도 볼까요? 그러면은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게 그렸죠. 가파르게 그렸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이걸 일단 먼저 보지 말고 가격이 나왔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했고 가격이 나왔죠. 그럼 가격은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많이 변하죠. 더 많이 하고 있죠. 더 많이 내린다 하고 있잖아요. 그 내리는 게 공급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니까 가격은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일단 가파른지 완만한지를 머릿속에 먼저 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에서 양으로 나왔으면 이제 가파를수록 양은 적게 변하고 가격으로 나왔으면 가격은 많이 변해. 이걸 먼저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확인하면 돼요. 그럼 3번도 마찬가지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수요든 공급이든 완만하잖아요. 탄력적일수록. 그 다음에 탄력적일수록 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보지 말고 균형 양이 나왔잖아요. 양이. 예,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많이 변하잖아요.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맞죠? 많이 나오고 감소잖아요. 수요 감소, 균형량 감소. 이거는 항상 일치한다고요. 양은 증가면 증가고 감소면 감소가 항상 이 양은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4번 볼까요? 그러면 4번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죠? 가파르면 공급이 증가하면 이거는 읽지 말고 일단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면 양이 나왔어요. 양이. 가파를수록 양이 적게요, 많이에요? 적게인데 지금 여기는 많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건 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걸 제일 많이 틀리는데 이렇게 하시라고요. 머릿속에 그리는 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은 좌우로 변하고 가격은 상하로 변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에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하면 또 비탄력적일수록 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일단 보지 말고 비탄력적일수록은 가격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많이 변하잖아요.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른다 돼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일치시켜 가면 된다고요. 조금 할 수 있으려나요? 조금은 더. 이따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저 할 거니까. 다음에 4번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이 없는 게 뭐예요? 다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외공불비, 시장 실패, 외공불비 하지 않았나요?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혹시 이거 안 했나요? 시장 실패 원인 했잖아요. 시장 실패.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런 목표들. 그러니까 지금 규모의 경제는 여기 없죠. 근데 규모의 경제는 지난주에 수업할 때 규모의 경제는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얘기하면서 규모를 키우면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량으로 공급을 하면은 다른 기업들을 다 죽여버려서 독점이 된다 그랬어요. 규모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요. 일단 독점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독점이 되고 난 후에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요. 생산량을 줄인다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럴 때에는 또 개입을 할 필요가 있죠.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요. 시장 실패하고. 이게 이제 자연 독점 어디에 관련되는 거예요? 불안전 시장이죠. 불안전 시장의 독점 과점이 대표적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근데 불량주택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시장 실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했어요. 주거 분리와 여과 현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불량주택 문제는. 혹시 외공불비만 외우고서 이거 찍은 거 아니에요? 뭐 찍었어요? 규모의 경제 찍었어요? 아직 못 찍었어요. 외공불비만 외우고 있으면은 또 이거 규모의 경제로 갈 수도 있으니 다른 걸 체크할 수도 있죠. 아무튼 정답은 3번에 3번. 소득 재분배는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넓은 의미에 볼 때는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소득 재분배라는 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5번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효과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공급한다면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여 재산세는 임대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귀착될 수 있다. 이게 조세 전가와 기착하잖아요. 조세 전가가 돼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이거는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근데 그 탄력성이라는 게 수량 변화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잖아요. 수량 변화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가 일맥상통해요. 이 수요자들 전체로 봤을 때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수요자들 전체로 봤을 때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면 어때요?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지죠.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은 수요자들의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빈집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선택 여지가 많으면 그는 조세가 임차인들한테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귀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가격에 세금이 반영되죠. 세금이 아마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임대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기착될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은 올라가도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올라가서 그만큼을 공급자한테는 줘요. 돈을. 수요자가 주기는 주더라도 공급자가 그 전액을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뭐를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게 되면은 세후 가격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낮은 경우라 그랬어요. 주택 보급률이 낮으면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그럼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이어서 그럼 비탄력적 여기까지 맞는데 그러면은 재산세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면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임대인이 다 부담하는 거죠. 근데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라고 해서 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시장의 균형량이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다. 절대로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균형량이 증가할 수는 없어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절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에 6번은 포트폴리오 이론과의 관계, 부동산 투자와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다. 1번에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부동산 주식예금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한 것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분산 투자죠. 적당히죠. 적당히. 근데 최적 자산 포트폴리오는 적당히도 아니에요. 사실은 최적 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의 몇 프로, 부동산의 몇 프로, 예금의 몇 프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죠.
그다음에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비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3번이 옳은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포트폴리오를 지역별 포트폴리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고요. 그다음에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에 7번은 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자, 이 투자 분석 기법 하면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죠. 자, 거기서는 일단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을 물었을 때 뜻을 대답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그래서 1번은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 및 비율 분석법은 개괄적으로 예비적 분석할 때 유용할 수 있다. 그렇죠. 더 정확한 거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순형가법 및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대표적인 투자 분석 기법이다. 그렇죠.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수익성 지수법 있죠. 그래서 순순회하고 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은 길수록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클수록 채택 가능한 투자 아니다. 이 말이 안 되죠.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의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즉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맞죠? 또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이렇게. 다음에 8번 다음 중 주택저당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의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은행한테 갖다 주는 돈이 제일 많은 거죠. 제일 많은 만큼 빚은 제일 빨리 갚아버리죠. 제일 많이 갚아버리니까 내는 이자가 제일 적은 방식이죠. 그래서 대출자 측에서 보면은 원금 회수위험, 대출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제일 많이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 있죠. 미리부터 많이 상환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차입자한테 전가하죠. 자, 이거 위험 전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것도 있고요. 뭐죠? 그게 인플레 위험을 전가하는 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인플레에 연동시킨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인플레 위험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거, 이런 것처럼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정금리의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저당의 경우 이자 지급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맞죠? 계속 뭐만 내니까요? 이자만 내니까 원금은 갚지 않고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 점증 상환 대출은 처음에는 원금 전혀 안 갚고 오히려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 돈 갖다 주잖아요. 그 점증 상환은 부담이 제일 적죠, 초기에. 그래서 맞고요. 5번이 틀렸나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위에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많다. 이게 틀렸네요. 원금 균등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많이 상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상업입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에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이죠.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자, 크기에는 비례하는 거 맞죠? 1번이 맞네요. 크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서 보다 가까이 형성될 것이다.
이거 작은 쪽에 가까이 있다. 조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멸 인력 이론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장애 요인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장애 요인을 고려했죠. 그 장애 요인을 고려한 것이 바로 마찰 계수,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시간 거리, 이런 말이죠. 그래서 4번에 나오네요.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에서는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허프는 소멸 지역 이론에서 물리적 거리 바뀌어 있죠. 시간 거리, 물리적 거리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도 바뀌어 있어요. 레일리가 거시적으로 봤고요. 허프는 미시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허프는 사람을 본 거고, 레일리는 중심지가 이제 사람들을 당기는 걸 본 거죠. 다음에 이제 10번은 정액법 적산가액 구하는 건데요. 자, 이게 정액법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액법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는 거죠. 감가 수정액을 빼야 돼.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일 이제 계산할 때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정액법에서는 매년 감가액 계산하는 거거든요. 매년 감가액. 1년에 얼마씩 떨어지느냐. 요게 일정하잖아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죠. 똑같죠. 자, 그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여기 너무 길다. 자, 여기 이제 이거를 재조달 원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재조달 원가가 새 거의 가격이에요. 100%라고 퍼센트로 해볼게요. 퍼센트.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재조달 원가예요. 100% 이게 뭔가 하면은 새 거라면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평가하는 물건이 새 거라면 100% 재조달 원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내용 연수가 만료가 됐을 때 한 10%만큼 남는다고 쳐보세요.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10년 동안의 내용 연수다. 그럼 10년이 지나도 얼마 남는 거예요? 10%가 남는 거예요. 그럼 10년간 몇 퍼센트 떨어지는 거예요? 10년간 90%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자, 이 90%를 몇 등분 해야 되는 거예요? 10등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액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90%를 10등분 하면은 한 칸이 몇 프로가 나와요? 9%가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1년 지난 거 갖고 있다면 100%의 가치가 아니고 9%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는 91%가 남아있는 거예요. 새 거라면 100%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1년 지난 만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빼야 돼요? 100% 가치에서 9%만큼을 빼야 되겠죠. 또 내가 갖고 있는 게 2년 지난 걸 갖고 있다면 100% 가치에서 2년만큼을 빼야 되죠. 9%를 몇 번 빼야 돼요? 2번 빼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는 82%가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번을 다 빼면은 혹시라도 옆에 다른 사람은 10년 지난 거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9%씩 9%씩 10번을 빼니까 몇 프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10% 남아있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10년 지난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퍼센트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늘 이걸 퍼센트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계산한 그 남은 퍼센트에다가 그 금액을 곱하기만 하면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요거를 나중에 재조달 원가를 곱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걸 금액으로 주면 이게 예를 들어 재조달 원가가 3억이다. 그럼 나중에 3억을 곱하면 된다고요. 그죠? 자, 요걸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 재조달 원가가 100%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요. 100%에서 빼기 하는 거예요. 빼기 할 때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했어요? 90%를 10등분 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2년이 지난 걸 갖고 있다면 곱하기 요거를 2칸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러면 이제 몇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이 전체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조달 원가를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푸는 거고요. 안 되면 이제 패스하면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패스라 그랬잖아요. 안 되면 패스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1 빼기 1인데 이게 문제마다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공식을 외울 때 요 90%를 나누기 할지 80%를 나누기 할지 100% 모두를 나누기 할지는 내용연수 만료시 얼마가 남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걸 빼면은 이게 90%를 나눌지 80%를 나눌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를 그러니까 90%를 몇 등분 하느냐 이렇게 봐요. 몇 등분 그리고 몇 년 경과했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예, 여기 이제 매년 감가액을 계산하는 거고 여기 이제 누계액을 계산하는 감가 수정 전부 다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요 몇 등분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전체 내용 연수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100% 새 거잖아요. 새 거니까 새 것의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새 것의 내용 연수. 자, 그럼 요 10번 문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10번 문제. 제조달 원가는 나중에 곱하니까 저 나중에 해도 돼요. 앞에 있는 거, 여기 1 빼기, 이거는 항상 100% 들어가야 돼요. 새 것에서 빼는 거니까. 자, 그 두 번째, 요거, 얼마를 하는 걸, 뭘 보면 얼마를 알 수 있어요.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이 10%잖아요.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이 10%라는 거 보고, 요거 10%라는 거 보고, 90%를, 이 말이에요. 90%를. 맞죠? 그럼 1 빼기, 0.9를 이렇게 90%를 해도 돼요. 뭐 관계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퍼센트를 저걸로 숫자로 바꿔주면 되긴 하니까 0.9를 몇 등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전체 내용 연수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남은 거 하면 안 돼요. 40등분 해야 돼요. 지나간 거와 남아있는 거 다 합한 것이 전체 내용 연수예요. 남은 내용 연수를 하면 안 돼. 전체 내용 연수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는 새 것을 나눠야 돼. 새 것의 내용 연수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물건이 새 거라면은 몇 년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새 거라면은 40년 쓸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년 지난 거 아니에요. 새 것 가격에서 5년치를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조달 원가는 새 것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것에서 5년 지난 만큼을 빼야 되니까 몇 등분 해야 된다? 40등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몇 년 경과했어요? 5년 경과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를 몇 등분 몇 년 경과했느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조달 원가를 이제 마지막에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0.9를 4로 나누면은 반띵을 2번 하는 거예요. 0.45 한 번 더 하면은 0.225 10으로 또 나눠야 되니까 0.0225가 되죠. 여기다 5를 곱하는 거죠. 뭐 5, 5, 25, 5, 2, 12, 5, 2, 11, 0.1125 나오죠. 1에서 0.1125를 빼면은 8875가 되죠. 9, 9, 9, 0을 만들면 되니까 8875. 여기에다가 제조달 원가 곱하면 돼요. 제조달 원가는 120만 원이고 100제곱미터죠. 그러면 1억 2천이니까 배열 순서가 이렇죠. 12. 그럼 8875 곱하기 12 하면 돼요. 우리는 배열 순서만 맞추면 되니까 0.88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1억 2천 이거 안 해도 돼요. 숫자 앞과 끝에 있는 숫자는 무시하고 곱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나? 10650 나오나요? 10650 이 배열 순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10650은 그 2번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죠? 계산기 두드릴 때 보세요. 12 곱하기 5를 하나, 12 곱하기 50을 하나, 여기는 60되고 여기는 600되고 이게 배열 순서는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 동그라미는 안 해도
계산기 두드려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곱하기나 나누기.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이거 계산할 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했더니 1 빼기 0.9 나누기 40을 순서대로 한단 말이에요. 안 되죠? 순서대로 하면 안 돼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여기는 순서대로죠. 곱하기 나누기는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0.9 나누기 40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1 빼기 0.9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25번 부터인가요? 46쪽에. 자, 이 탄력성 이론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론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는 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는 거는 균형에 이동했죠. 균형에 이동했고, 이제 오늘 탄력성인데, 이 탄력성은 개념은 뭔가 하면, 개념은 뭐 간혹 언급이 돼요. 간혹. 이제 개념이 이제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렇게도 우리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면 그때는 완전 탄력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게 수량 변화가 무한히 크게 변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완전 탄력적이죠. 자, 아무튼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죠.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수량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뭐예요? 전혀 변하지 않으면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간혹 질문을 합니다. 자, 종류가 있죠. 탄력성의 종류. 자, 이게 이제 수량이 변할 때 공급 수량도 변할 수가 있고 수요 수량도 변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수요량 변하는 게 있고 공급량 변하는 게 있죠. 수요에도 탄력성이 있고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는데 중요도가 높은 것은 수요이죠. 수요에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있고 소득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이 있죠. 자, 여기서 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자, 요 네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많이 물었어요. 특히 이거 교차 탄력성에서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이거 많이 물었어요. 그 관계를.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냐 작으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 뭐 별거 어렵진 않잖아요. 공급은 가격 탄력성만 있는데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하면은 이건 뭐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따로 가져와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응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응용되는 부분이 탄력성과 그래프예요. 조금 전에 한 거예요. 탄력성과 그래프.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이때는 뭐만 변하는 거예요? 균형량만 변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하면 벌써 뭐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가격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가격의 변화가 없다 해야 되는데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그죠? 그런 걸 이제 키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균형량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균형량이 뭐 증가한다 하면서 이 틀리고 균형 가격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틀리고 균형 가격이 변화가 없다 하면 틀리고 균형량은 이제 균형량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이러죠? 사람이라서. 균형량은 변함이 없고 균형 가격만 변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걸 이제 찾아야 돼요. 다음에 요거보다 더 어려운 게 아까 했던 그거예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탄력적일수록.
더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변하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해요. 그래서 B가 더라고 해서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하는 거예요. 대신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때요? 양은 덜 변하잖아요. 양은 좌우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자꾸 이걸 생각해야 돼요. 상하로. 양은 좌우로.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좌우로만 보면은 누가 더 많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기 완만한 게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보는 거.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은 양이 더 많이 변하는 거고, 그죠? 비탄력적일수록은 양이 이제 더 적게 변하는 거고, 양으로 따지면은. 근데 상하로 따지면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건 덜 내려왔잖아요. 상하로 움직이면. 자, 그렇게 B가 더. 이거는 수요 곡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죠. 또 수요가 감소할 때도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 똑같죠. 자, 그렇게 해서 B가 더 기억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양은 좌우로 변한다. 머릿속에 그려야 돼, 자꾸. 그죠?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아시겠죠? 일단 문제 풀면서 좀 더 하고요. 탄력성과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 그 다음에 총 수입 또는 임대 수입,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그 판매 수입이라는 게, 공급자 입장에서 판매 수입이라는 게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여기 이제 한가운데라고 치면 이게 요때 가격과 요때 수량을 곱하면은 판매 수입이 되는데, 이 가격의 높이와 이 수량의 길이 바로 사각형의 뭐하고 같아요? 넓이와 같다고요. 사각형의 넓이가 뭐하고 같다고요? 판매 수입. 왜냐하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거든요. 이게 소비자의 지출액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수입을, 공급자의 판매 수입을 수요 곡선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은 이 넓이가 어떤 거예요? 넓이가 좁잖아요. 넓이가 좁다는 얘기는 지출액이 적다 또는 판매 수입이 적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넓이가 어떻게 돼요? 넓이가 넓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근데 요 구간은 탄력 구간이에요? 비탄력 구간이에요? 요 구간은 탄력 구간. 경제학에서 어떤 지점에서의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찾아요.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요거 여기에서 탄력성은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의 탄력성은 요거 분의 요거 한가운데는 어떻게 써요? 분모 길이와 분자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무심코 했는데, 우하향하는 직선인 수요 곡선의 경우 각 지점마다 탄력성의 크기가 다르다. 맞잖아요. 각 지점마다 탄력성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무심코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했는 거를 기억하고 맞춘 사람이 몇 안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으니까. 근데 다른 4개 지문이 그래도 좀 쉬운 지문이었어요. 다른 4개 지문을 이제 알고서 요거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맞출 수는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각 지점마다 이렇게 다른데, 여기가 분모 분자니까 여기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구간? 탄력 구간.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 이렇게 되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 구간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가격 수준이 낮을수록 탄력성이 작아지고 가격 수준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여기는 0, 여기는 무한대요. 자, 그러면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해요? 내리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넓이가 늘어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이거 그리는 거예요. B가 더 이 상황이 되면은 이걸 그리는 거죠. 머릿속에 갚하는 거. 자꾸 뭔가를 연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라요. 머릿속에 뭔가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 뭔가 연상이 되면은 그걸로 바로 풀면 되니까. 자, 그럼 탄력 구간에서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넓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탄력 구간에서 가격을 내려버리면 그때도 판매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직각삼곡선 혹시 그려드린 적 있나요? 직각삼곡선? 직각삼곡선의 형태에서는 여기서 이 사각형을 만들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든 이 넓이가 다 똑같아요. 이것은 이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다 1이란 뜻이야. 모든 점의 탄력도가 다 1. 단위 탄력점, 모든 점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낮추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됐나요? 이 넓이가 항상 같기 때문에. 이게.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게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란 주제예요.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게 나오면은 더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균형량이 이러면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파르기 탄력성과 판매 수입 또는 임대 수입, 총 수입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뒤에 거미집 모형이 있죠. 경기 변동, 탄력성과 거미집 모형. 여기서는 이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해요. 여기 수요 공급 주제는 아닌데, 여기서는 수탄이 더 크면, 공탄보다 수탄이 더 크면 뭐고요? 이거는 수렴형이고 수탄수 하죠.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똑같으면 뭐고요? 순환형이죠. 근데 문제에서 탄력성으로 주지 않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주면은 뭘로 바꿔야 돼요? 절대값으로 바꿔야 되죠.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얘가 더 크다면은 그때는 탄력성으로 생각하면은 공탄이 더 큰 거예요. 기울기 절대값으로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서 탄력성으로 돌리면 되죠. 이러면 누가 더 크니까? 공탄이 더 크니까 이렇게. 공탄이 더 크니까 뭐다? 공탄 발이다. 이렇게 되면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수탄이 더 크다 이렇게. 수탄이 더 크면은 뭐예요? 수렴형이죠. 수렴.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기착. 이거 정책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에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에요, 덜 부담. 자, 이게 탄력적일수록이란 단어와 탄력적인 경우 이 단어가 의미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탄력적인 경우하고 탄력적일수록하고 더 탄력적일수록,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인 경우란 얘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란 뜻이고,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란 뜻이고요. 더 탄력적일수록이란 얘기는 0.2에서 0.3으로 가도 더 탄력적인 거고요. 0.3에서 0.5로 가도 더 탄력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들 국어 아시죠? 우리 합격점을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준을 잡아서. 근데 두 사람이 시험 치러 갔는데 그 사람 합격했어 안 했어 하니까 그 사람이 시험 더 잘 봤대. 그 대답은 안 하고 더 잘 봤대. 뭔 소리야 그게?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60점이라는 그 점수를 놓고 이제 합격했다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잘 봤다.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탄력적일수록 이란 말은 지금 이 상태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조세기책에서 저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조세를 부과하면은 조세를 부과한 만큼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요. 공급자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요. 조세 부담 때문에 돈을 더 받으려고 해요. 돈을. 그래서 위로 올린다고 이렇게 올리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지가 않고 가격은 요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요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돈을 더 받아도 아까 그 몇 번 문제 4번 문제 돈을 더 받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 돈을 더 받아도 그러니까 수요자가 돈을 더 내기는 더 내는데 얼마만큼 더 내는 거예요? 요만큼 더 내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는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돼요. 이 밑으로 이만큼 세금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는 부담 요만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보다는 자기가 챙기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자도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게 그려졌어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그려졌잖아요. 자 여기에서 더 탄력적이 되면 이 말이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 되면은 더 완만해지면 이 말이에요. 더 완만해지면은 원래보다는 줄죠. 덜 부담해. 원래보다는 덜 부담하는데 공급자보다 더 부담하는지 덜 부담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게는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 100원만큼의 세금을 수요자가 90원 부담하고 공급자가 10원 부담했다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 되면은 수요자가 예를 들어 80 부담하고 공급자가 20 부담하면은 덜 부담하게 됐잖아요. 됐나요? 그렇지만 아직은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더 탄력적이 되면은 또 덜 부담하겠죠. 70원, 30원. 더 탄력적이 되면은 60원.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 의미가 뭔지 다들 국어 하시잖아요.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해요. 그러다가 결국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은 상대적 탄력도를 봐야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더 적게 부담하는 것까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누가 덜 부담하고 수요자가 덜 부담하고 수탄보다 공탄이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봐야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덜 부담인지 더 부담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수탄이 0.3일 수 있어요. 수탄이 0.3이라 해도 공탄이 0.1이면 누가 덜 부담한다고요?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고요. 근데 이게 0.3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0.3이면 탄력성으로는 비탄력적이죠. 탄력성은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얘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얘도 비탄력적. 둘 다 비탄력적. 근데 누가 더 탄력적? 수탄이 더 탄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상대적 개념과 절대적 개념을 혼동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탄력적인 경우는 1보다 큰 거를 말하는 거고 더 탄력적이다, 더 비탄력적이는 상대적으로 보는 거라고요. 맞나요? 아무리 수탄이 2라 해도 수탄이 2면은 굉장히 탄력적이죠. 수탄이 2라 해도 공탄이 3이면 누가 더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더 부담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탄력적인 경우 하면은 뭐라고요? 1보다 큰 경우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탄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수탄이 1보다 큰 경우, 수탄이 1보다 작은 경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판매 수입에서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수탄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낮추는 거고, 수탄이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올리는 경우, 여기는 둘을 같이 봐야 돼요. 둘을 같이 봐서 더 탄력적이면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 더 비탄력적이면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 이렇게 한다고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기준이 1,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있어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예,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이제 수탄, 이거 많이 물었어요. 수탄 크기 결정 요인, 공탄 크기 결정 요인. 자, 수의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 커지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다음에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 커지죠. 지금 많고 길고 크고 높고 이럴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시장을 세분하면 대체재가 많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거나 용도가 다양하거나 이러면은 뭐예요? 또 이것도 대체재가 많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치재일수록 어때요?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탄의 크기는 이거는 비슷해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커지죠. 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이것도 탄력성이 커집니다. 다른 거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근데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은 이거는 비탄력재라 그랬죠. 탄력성이 작아져요.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말이에요. 공급자들은 생산 요소를 구매해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 요소를 구매해서 오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럼 물량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다음에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제한하는 법규가 많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급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비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이죠.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탄력성이 작아진다.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원래보다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원래보다 작아진다. 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탄력성의 개념, 종류 중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에서는 응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두 가지만 사실 우리 수요 공급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수요 공급에서는. 근데 이제 경기 변동에서 요거 나오고, 여기 정책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요인. 이렇게 끝나요? 뒤에 할 걸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제 풀이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